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격주 금요일마다 정치가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2주가 흘렀습니다. 차기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시간표는 6월 3일 대선일에 맞춰져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각 당의 내부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조기 대선의 여정을 본격화한 정치권 상황 짚어보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조기 대선의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정치가 중계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성택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우신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정치가 중계가 지난 윤석열 대통령 선고일 날 방송을 했었죠. 2주 만에 만났습니다. 정치권의 향후 가장 큰 변곡점 또는 변수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무엇이 될지 이 부분부터 먼저 여쭤보고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박 교수님. 네. 생각했던 것보다 또 우려했던 것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파괴력이랄까요? 영향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사그러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나온 조사들의 일관된 흐름이 이재명 대세론을 좀 더 강화하는 모습이지 않나. 아직까지 뭐 확정적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다른 경쟁 후보들과 당 내든 당 밖이든 상당히 그 뚜렷해지는 양상이 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야권 내 경선보다는 여권의 구여권의 경선의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또 지금 본격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른바 빅텐트론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 정도 하나가 뭐 이른바 빅텐트론의 성공 가능성과 한계 뭐 등등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대선 이후에 보수의 재구성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 또는 명분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좀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구분은 없어졌으니까요. 국민의힘 민주당 당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동수 대표는요. 예, 저도 이제 박명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이제 초반에 언급해주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요. 지난 2주간의 과정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이제 국민의힘이 좀 분리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탄핵 선고 전만 해도 이거 진짜 엄청난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저번에 저희가 방송 때도 언급을 했지만 생각보다 탄핵 날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큰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금 현재 대권 주자들이나 뭐 의원분들 이제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윤심에 호소는 하고 있지만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에피소드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이랑 해가지고 이제 뭐 신당 창당 이런 논의가 있다가 금방 이제 또 사그라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만류했다라는 것인데, 저는 과연 아예 모르고 있었을까,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결국에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아니, 국민의힘이 탄핵 이후에 나를 좀 비호해주고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는 좀 본인이 그래도 이제 독자 세력을 좀 구축하려고 한 어떤 일환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숨가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대통령 선거가 46일 D-46일인데 이성택 기자. 예. 지금 이제 각 당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대체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 정도일 텐데 각 당이 어디에 좀 경선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될까요? 각 당 그 경선의 초점은 우선 그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좀 흥행을 분위기를 띄워보는 데 있습니다. 그 우선 요약부터 드리면 민주당은 그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개혁신당은 또 이준석 후보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어떻게 하면은 메시지를 선명히 내면서 그 다른 그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말씀드린 흥행에 초점을 맞추는가 아니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가는 그 양당이 후보 선출 시점을 언제로 잡았는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보면은 4월 27일에 이제 저기 대선 후보를 최종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 국민의힘은 5월 3일에 합니다. 6일이나 시점이 있는 건데 사실 꽉 채워서 하자면 5월 4일 공직자 사퇴 시점까지 경선을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거의 그 시점을 채운 것이고 민주당은 그보다 6일이나 빨리 하는 건데 그거 국민의힘은 이것을 봤을 때 국민의힘은 최대한 국민의힘의 시간 흥행을 해서 서로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굳이 경선에서 서로 상처를 내느니 예. 그 기간을 최소화해서 오히려 그 대세 후보를 안정적으로 대선 후보로서 선출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성격이 다르네요. 국민의힘은 흥행, 민주당은 안정. 가우신 기자 방금 전에 이 이야기를 오늘 이제 네 분하고 먼저 첫 번째 토론 주제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이제 이동수 대표가 이른바 윤 어게인 현상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가 또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면서 일종의 해프닝인가 아니면 계획이 있었던 건가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대략적인 개연으로 이동수 대표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단이 갑자기 윤 어게인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기자들의 단체로 대화방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니 어디에서 명단을 얻어가지고 이 대화방이 만들어진 거냐라는 항의가 있자 그 방을 없애고 다시 새롭게 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하는 시기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이 만들어진 게 윤석열 어게인이라고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정치적으로 허락을 했거나 최소한 묵인 방조하는 사인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들이 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여당이 아니지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안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디커플링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 잘못하면은 당 말아먹을 일이 있게 생겼냐라는 식의 거친 반응이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격앙된 분위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만들려고 했던 이 베이철 변호사 측에서도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서 기자회견도 일단 취소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계리 변호사나 다른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일단은 신당을 만드는 작업을 접겠다. 그리고 국민의힘 중심으로 즉 자유진영이 하나 되어서 좀 뭔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나온 것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뭔가 멀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힘에 뭔가 영향력도 행사를 하고 좀 관련해가지고 자신을 조금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권 주자가 되길 바라고 있을 텐데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영향력을 계속 키워나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플랜 B로서 신당 창당도 염두를 해뒀던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이런 아이디어가 실험 차원에서 나왔던 게 아니었냐. 이런 해석이 여의도에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추정입니다. 이성택 기자, 예. 이 지금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교감 여부가 분명하게 확인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크게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뭐 입장은 들어오진 못했지만 이제 보통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윤갑근 변호사랄지 석동현 변호사랄지라는 그 두 변호사는 일단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SBS 보도 이런 쪽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당일에 여기 그 이번에 윤어게인 신당 만드는 그 변호사들 젊은 변호사들하고 함께 이제 만찬을 하면서 한번 그래 창당 한번 나서 봐 한번 창당 계획을 듣고서 그렇게 답했다라는 보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사실 이번 대선에서 제일 또 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윤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 상황을 보면은 완전한 또 결별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게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위적으로 결별이 입장 표명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어떤 결론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윤석열 어게인 신당 논의도 그 신당론도 그 변호사들 간에도 약간의 이견이 좀 존재한 것 같고 세대별로 좀 다른 것 같고 그만큼 이 방법이 이렇게 썩 정치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결국은 윤석열 그 효과 또는 영향력이 예상이나 기대보다 빨리 사그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제일 강하지 않느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 보호막으로서의 그것이 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필요한 거는 맞겠지만 오히려 본인의 존재 자체가 이미 그 부담으로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른바 빅텐트론과 관련해서 보면 결국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내느냐, 예.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정적인 그 출발점이자 계기일 거라고 본다면 경선이 지금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는 그 얘기가 나오기 어렵겠지만 이거 이제 4강 그다음에 이제 그 결승전 구도로 가게 된다면 어디선가는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른바 빅텐트론까지 연결이 된다면 이거는 뭐 전제 조건으로서 기능해야 될 상황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이 분명하게 윤 전 대통령을 끊어내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분명한 이익이다. 당위적인 차원을 들어서 현실적으로도 그렇다면 그렇게 할 텐데 과연 어떻게 작동될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곽우신 기자. 네. 안철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 탈당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자, 이 점이 안 후보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4명 선정되는데 더 이 발언이 유리하게 작동될까요? 오히려 또 부담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경선 구도를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빅3 그러니까 1차 경선 컷오프에 4강에 들어갈 사람 중 3명은 보통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이제 홍준표 전 시장까지 이렇게 3명은 들어갈 건데 마지막 4번째 자리를 두고 나경원 의원이 들어갈 건지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들어갈 건지가 지금 관심사인 거죠. 예. 나경원 의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명백하게 이제 탄핵에 반대해 왔던 인물이고 심지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차담까지 하면서 이른바 윤심을 안고 있는 이런 후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탄핵 찬성이라든가 개헌 반대에 대한 포지셔닝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에 비해서 약간 좀 이제 좀 모호하다라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겹치니까 이미지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더 선명성을 내세움으로써 구도를 만들어야 4강 싸움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에 좀 전략적인 선택수를 좀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이야기까지는 안 했죠.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네, 네, 아직까지는요. 네, 근데 오늘 이제 관련 질문, 윤석열 신당과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이제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그 끝난 얘기니까 지나가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 그렇다면 오는 22일 4명이 이 선출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경선입니다. 네. 나경원 후보가 포함이 된다면 4명 안에 그러면 윤심이 유지되고 있다. 사라지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가 포함이 된다면 내부에서도 좀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윤심이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지지층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자체가 원래 이 보수 정당의 어떤 뿌리가 있던 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과거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했다가 황교안 전 총리 지지했다가 그 표심이 이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가지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을 당선시킨 표심이었는데 이제 과연 지금 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그 지지세가 유지되고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강성 지지층들이 요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뭐 탄핵에 대해서 반대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굴복하면 안 되고 이런 일련의 어떤 메시지들 이런 것들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강성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고 또 세력을 잃지 않았다면은 전 나경원 의원의 뭐 당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선이 아니라 4강 이제 합류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성득 기자. 예. 국민의힘은 이제 미디어 데이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자, 흥행은 해야 되는데
취재를 해 보니까 국민의힘이 흥행을 위해서 어떤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일단 그 흥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라는 점은 어디서도 볼 수 있느냐면은 그 사실 그 적지 않은 그 경선 대선 경선 주자들이 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마지막 양자 대결이었거든요. 양자 대결까지 가면 이게 찬탄 대 반탄 뭐 이렇게 흐르면서 굉장히 그 물이 좀 전체적으로 흐려지고 비전보다는 서로 마이너스 경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했음에도 당 지도부에서 끝끝내 양자 대결을 넣으면서 굉장히 이 흥행을 위해서 뭔가 하여튼 재미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노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요소 토론을 할 때 가령 A조 B조를 나눠 가지고 무작위로 되게 함으로써 뭔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후보들 간의 뭐 케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예. 어떤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굉장히 좀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이거 이따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가구신 기자한테 그냥 네. 여쭤볼게요. 상당히 이 B조입니다. A, B조인데 A조가 이제 청년 미래 국민의힘입니다. B조가 사회통합인데 네. 사회통합에 나경원, 이철우, 홍준표, 한동훈이거든요. 상당히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 불꽃이 튈 줄 알았는데 화기애애하다. 오히려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사이에 불꽃이 튀었다. 왜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한 그 이제 언론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현장 영상을 보게 되면은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웃고는 있는데 묘한 신경전이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 이제 이게 먼저 도착한 순서대로 이제 남아 있는 의자 중에서 이제 골라가지고 주자와 함께 들어가는 거였고 마지막 남은 두 자리를 이제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후보께 같이 들어가시죠라고 하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았는데 중간에 이제 그 기조 발언, 그 1분 발언하는 거 시간 좀 더 써니 덜 써니 하는 거 가지고 약간 이제 조금 신경전이 있기도 했고요. 근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와 각을 명확하게 세울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모호한 것이 친윤계 지원도 동시에 받고 있지만 또 오세훈 시장의 경선에 불참하면서 남게 된 비윤계 파이도 또 일부 갖고 있거든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바로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마지막까지 싸웠던 게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그 파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하고 적당히 거리는 둬야 되지만 그렇다고 막 선명하게 하게 되면 또 나경원 후보하고 또 좀 선명성이 차이가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면서 뭔가 좀 정치 구력이 오래된 정치인들의 특징이죠. 약간 겉으로는 웃으면서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약간 뼈 있는 말들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전략을 택한 걸로 보입니다. 이동수 대표도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 조금은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홍준표 시장, 아니 전 시장이죠. 이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 향해서 그동안 뭐 총선 말아먹은 애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정권의 뭐 사냥개라는 식으로 이제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많이 했었거든요. 비난들을 많이 쏟아냈었는데, 근데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의 위치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뭐 한 달 전 정도만 해도 이분이 이제 수익권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후보였는데 지금 뭐 여러 지지율 상으로나 아니면 분위기 상으로나 봤을 때 또 이 홍준표 후보가 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는 상대를 향해서 막 적극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포용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좋아서 저는 아마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자, 박 교수님. 근데 민주당 고민이 이재명 후보는 분명 유력 후보이고 또 이재명 대세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선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종의 경선을 통한 컨벤션 효과를 또 간과해서는 안 될 텐데요. 뭐 그 정도는 감수하는 게 낫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가장 단적인 예가 아마 그 3년 전 대선 때 그 11번 TV 토론을 했다는데 이번에 2번밖에 안 한다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나 요인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안전하다. 특히 이제 그 결선 투표까지 갈 뻔했잖아요. 지난번 그 이낙연 후보와의 경선 과정에서 또 대장동 의혹도 그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게 지금까지도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흥행이라는 것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철저히 안전 위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후보들과 관련된 지지율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인터뷰 조사인데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38%, 홍준표, 김문수, 한덕수 7%를 공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동수 대표. 네. 이 각 정당의 대선 전략은 명확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도 강조를 했듯이 내란 정식이고요.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중도 외연을 확대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솔직히 별로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 고관여층들의 이슈인 거잖아요. 그 관련해서 저도 이제 여론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갤럽이 지난 8일에서 10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정기조사고요.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달리 이건 지난주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전국 1,005명에게 의견을 물었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회복과 활성화가 48%가 나왔고요. 그리고 국민 통합, 갈등 해소가 13%, 민생 문제 해결이 9%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계엄 세력 척결이었는데 한 8%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세대별로도 조금 의견이 달랐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대를 불문하고 물론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된다, 민생 안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일 높긴 했는데 근데 이제 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4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세력을 척결해야 되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답변이 많았었고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 대책을 우리가 잘 좀 이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보면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405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계엄 세력 척결, 검찰 개혁 이런 니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연금 개편에서도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이 됐듯이 앞으로 이제 본인들이 짊어질 어떤 사회적인 부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정치권이 좀 물론 어떤 뭐 적폐를 청산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좀 민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조금 더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권자들은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이 민생 이슈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은 주요 후보들 뭐 민주당 국민의힘 망라에서 이상택 기자가 지금 후보들이 강조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선 뭐 민주당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K 이니셔티브, 좀 발음도 쉽지 않은데요. 네.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굉장히 저기 큰 비전을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민주 세력이 힘을 합쳐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란 종식을 해야 된다. 플러스로 이제 뭐 저기 사회와 국가 대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시대 개혁으로 내세웠고요.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통이기 때문에 경제와 통합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면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거기다가 그걸 토대로 한 경제 위기 극복, 뭐 민생 이런 쪽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시대 정신으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이재명 동반퇴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두 사람의 그 서로 적대적 공생 정치를 좀 넘어서 가지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시대 정신을 제시하고 있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진대국 이렇게 시대 정신을 표현했는데 이제 개헌을 통해서 6공화국으로 넘어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자 이런 시대 정신을 제시했습니다. 그 선거 때가 되면 후보들이 참 시대 정신이라고 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사실 유권자들이 귀에 솔깃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 교수님?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유권자들이 가장 갈구하는 시대 정신은 뭘까요? 뭐 앞서 우리 이동수 대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민생 경제 문제가 가장 그 시대를 불문하고 특히 더 최근으로 올수록 중요한 그 이슈가 아닌가. 또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트럼프 2.0 시대에 또 이 우리처럼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 외부 압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이번 대선은 사실은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대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주요 정당들이 해왔겠지만 저는 이번에 다른 것보다도 이 정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이 완전하게 그 해결은 안 되겠지만 특히 이렇게 그 입법 권력과 대통령 권력이 대립했을 때 이 교착 정치를 어떻게 해소하고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제도적인 처방을 논의하는 좀 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무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관심에서 좀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게 이제 결국 뭐 이게 87년 헌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측면과 결부되어 보면 이 문제가 앞으로 그럼 안 나타날 거냐 다시는 어떻게 보면 이번이 최악일 수 있겠지만 이번 것도 예상도 못했고 볼 생각도 뭐 안 했던 일인데 앞으로도 예. 그럼 이게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확신을 과연 가질 수 있겠느냐에 대한 걱정이 좀 앞서는 부분입니다. 박명호 교수께서 시대 정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치야 바뀌자 제발. 네. 근데 이거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도 이제 뭐 2030 세대들 많이 가는 뭐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것들 많이 좀 살펴보는데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최근에 이제 막 트럼프가 뭐 보편 관세니 상호 관세니 막 엄청나게 이제 이거를 때리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주가에도 막 출렁했었고 하는데 제가 인상 깊게 본 댓글 중에 하나가 아니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난린데 이 나라는 왜 맨날 윤석열 이재명 가지고 싸우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한 중반 이후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우리 정치가 뭘로 싸웠나 봤을 때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뭐 이런 문제들 가지고만 거의 몇 년을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래 놓고서 이제 선거 임박해 가지고 뭐 민생 정착이라고 막 정책들 제시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유권자들이 볼 때 별로 이렇게 신뢰를 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거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런데 좀 관심 갖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 어떤 선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일정상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권 지역의 첫 순회 경선 결과가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가구신 기자. 네. 이 충청권 경선을 앞두고 앞다투어서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후보 모두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된다. 또 뭐 완전하게 수도 이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인데요. 하나는 세 후보가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은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윤석열 정권과 차별화를 내세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용산 대통령실이 불통 그리고 뭔가 내란 이런 상징적인 좀 이미지가 생기다 보니까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당 주자들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뭐 임시로 좀 청와대를 썼다가 다시 결국에는 세종시에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게 만들어가지고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충청도 꽤 민주당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심지어 여러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항상 캐스팅 보트로서 항상 이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충청 표심을 어떻게 잡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권 가도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의 특이함 중 이 특수한 것 중에 하나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한번 이뤄보겠다는 이미지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보아도 민주당 주자한테는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나쁘지 않은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충청 표심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공약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상택 기자 그래서 국민의힘도 의견이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과연 6월 3일 날 이제 선거 또 6월 4일 날 당선자가 이제 확정이 돼서 임기에 들어가면 어디에서 일을 할까? 관전은 어디가 될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 논의가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국민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당장 당선인이 나오게 되면은 인수위도 없이 곧바로 그 당선자 신분이 아니라 곧바로 대통령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미리 살 집부터 바꿔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대통령실 그 사무실은 대통령실을 이용하면서 관저는 뭐 지금 살고 있는 사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방법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관저까지 하려면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안 살겠다라는 그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저에 굳이 이사를 가기보다는 자택에서 대통령실까지 왔다 갔다 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무실은 근데 이제 또 옮기는 방안들 검토하는 후보들도 있고요. 근데 뭐 사저가 가까우면 몰라도 거리가 상당히 있으면 그건 뭐 이만저만한 일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대통령실 이전이라든가 이런 일이
이게 참 여러 가지를 꼬이게 만든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고 이게 그 한 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느 쪽이 집권하든 용산 갈 생각이 지금 사실상 없는 게 아닌가. 민주당은 아마 청와대 복귀가 우선일 수도 있을 거고 네. 국힘이 된다 하더라도 참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닌가 싶고 그런 면에서 사실 또 충청 이전론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실은 좀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게 아닌가 싶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표와 직결된 부분이고 또 지난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충청에서 졌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결정적인 그 카드가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땅이 넓은 나라도 아닌데 그럼 곳곳에 전부 그럼 대통령실 두고 국회 분원 둔다고 하는 차원이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조금 정치적 고려도 좋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좀 장기적인 고려를 우리 정치권이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궁금한 건 많은데 오늘 시간이 한정돼서 뭐 여민가는 지금 청와대의 여민가는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고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와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다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동수 대표. 네. 자, 민주당 경선의 이 결과가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먼저 나오니까 1등보다는 이제 2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이른바 착한 2등이냐, 네. 대한 2등이냐. 예. 착한 2등은 아마 김경수 후보겠죠. 예. 후보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한 2등은 김동연 후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누가 될까요, 2등이요?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예측이니까요. 네. 저는 근데 김경수 후보가 그래도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경수 후보는 착한 2등, 그러니까 좀 좋은 얘기하고 좀 이렇게 어떤 거시적인 담론 같은 것들 제시하고 이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은근히 이제 이재명 전 대표와 각을 세우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선 룰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반박을 한 적이 있었고 예. 최근에도 이제 그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 업체가 과거에 이제 총선 때 비명행사 공천을 한 업체에 뭐 그 후신 아니냐 이런 걸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 혹은 당원들의 여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그 일말의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당원들의 그 표심이 한 절반 정도가 반영되고 또 여론조사에서 이분들의 여론이 또 이제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이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명이지만 친문인 분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지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또 이제 당의 어떤 최대 주주인 이재명 전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좀 생각보다 이 표를 모으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순환 씨께서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 판도를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예. 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체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한덕수 차출론이 전개된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른바 반사이익은 많이 김문수 후보가 가져갔었는데 발광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홍준표 후보의 이 전략적인 공격이 먹혀 들어간 건지 어떻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몇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포함해서 몇 가지 그 이유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전에 좀 전제로 깔고 넘어갈 것은 그 김문수 전 장관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다고는 하는데 여러 여론조사에 보면은 아직은 오차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지지세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는 여러 그 기자들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느끼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이제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좀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좀 개인기라고 하죠. 우선 뭐 여러 그 이슈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말을 이렇게 좀 재치 있게 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김문수 전 장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좀 홍준표 전 시장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또 하나 있고요. 하나는 또 이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언제 가장 빛이 났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해서 헌재 심판을 받으면서 네. 김문수 전 장관은 탄핵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고 탄핵 반대파들의 뭔가 구심점 역할을 할 때 가장 지지율이 높았는데 이미 파면이 된 마당에 논리적으로만 따지면은 김문수 전 장관은 이번 대선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고 대선에 출마를 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제는 그거를
파면을 인정을 하고 대선에서 선수로 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파면 이전에 김문수 전 장관을 지지했던 일부 지지층이 그에 실망해서 지지세를 거둔 측면도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제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 차출론 얘기가 나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김문수 전 장관이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지를 좀 나눠 가지는 이런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은 경선 들어가기 전까지 상당히 유력하고 부각됐던 김문수 후보가 좀 흔들린다 이렇게 보시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문수 후보는 이제 한덕수 총리가 거론되는 그 맥락과 좀 연동이 돼 있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나 김문수 후보가 모두 자체 발광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반사체형에 좀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더 높지 않았나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 한계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건지 이제 나타나는 쪽으로 들어간 건지 그 언저리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반사 이익을 이제 홍준표 후보 쪽에서 좀 챙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예상보다 기대보다 빨리 사그러들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선택의 길목에 지금 상당 부분이 몰려 있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1라운드의 4강의 마지막 4위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이제 일종의 첫 리트머스 그 시험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찬탄 반탄이라는 의미가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는 그 어려운 구도의 대선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책임 사유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걸 어떻게 더 크게 이거를 그 가져갈 수 있느냐는 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빅텐트론과 관련지어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배경에는 또 여론조사 결과에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소개를 해드립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의 MBS 조사 결과인데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테이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홍준표 12%, 한동훈 10%, 김문수 9%. 물론 이게 오차 범위 내니까요. 근데 최근에 판도와는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판도 보면은 저도 이제 그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제 이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오늘 공개된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홍준표 후보가 이제 중도층에서 6%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게 그 국민의힘 후보군 중에서 가장 높아요. 근데 이제 홍준표라는 인물이 전 되게 재밌다고 느낀 게 이분이 이제 처음부터 탄핵에 반대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주자들 중에서 중도 소구력이 가장 높다는 게 저는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이분이 뭐 이 방금 전에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세력에 이제 줄을 세서 본인의 어떤 캐릭터를 구축한 분이 아니라 예. 과거부터 이제 홍준표는 홍준표였던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도층도 그렇고 보수층에도 그렇고 이 홍준표라는 캐릭터가 양쪽에 좀 소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지금 최근에 어떤 친윤 세력의 지지가 빠져나가면서 김문수 후보는 하락을 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상승하고 있는 이 추세와 맞물려 가지고 좀 이 어떤 얼마 전까지 예상됐던 그런 그 판세와 좀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이게 향후에 이제 좀 국민의힘 경선을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까우신 기자는 네. 홍준표 후보 관련해서 할 얘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탄 것만은 분명히 봅니다. 캠프 분위기도 굉장히 좀 활발한 모습인데 오늘 캠프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가장 좀 이제 특이했던, 그러니까 이번 경선 국면에서 가장 이제 분기점이 된 거는 현역 의원들이 다수 지지를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홍준표 후보가 원내에서 그렇게 뭐 원래 인기가 많았다거나 뭐 개파를 거느리거나 그런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이제 찐윤으로 불렸던 이철규, 유상호
한상범 이런 의원들마저도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윤 주류의 상당 부분이 붙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홍준표 후보가 꽤 파워가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전까지 김문수 후보에게 몰려있던 지지 세력들이 김문수의 대안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밖에 있는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하니까 지지율이 빠져나가는 게 있고 홍준표 후보도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사이익도 확실히 보고 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4강은 물론이고 뭐 최종 목표는 결선 없이 바로 과반 달성도 시간만 충분하면 가능하다. 뭐 이런 자신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저는 전략도 좀 먹힌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붙었을 때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이겼는데 당심에서 져가지고 결국에 그렇죠. 고배를 네. 마신 거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대구시장으로 갔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가장 많은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본인의 어떤 그 정당 그 기반을 공고히 한 다음에 이제 여론까지 등에 업어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 뭐 그런 전략을 좀 고려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뭐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번에 탄핵되고 나서 홍준표 후보가 그 SNS에 이런 얘기 올렸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상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이게 다 이제 오랫동안 준비한 본인의 역량을 이제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로고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갑니다. 정치가 소식통들이 분석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진행합니다. 스튜디오의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성택 기자, 예. 국민의힘 1차 토론의 경선 이제 8명이니까 4명으로 둘로 나누었습니다. 예. 2차로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 맞붙는 이제 B조. 아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4명 선출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치열한 전쟁이 이제 예고되면서 죽음의 조, 또 빅매치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뭐 가장 큰 포인트는 뭐가 될 거예요? 이 B조, 죽음의 조에서는요. 이른바 그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B조에서는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찬탄 대 반탄으로 흐를 것이냐 이게 있죠. 우선 그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후보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결이 3대1 찬탄 대 반탄 구도로 흐를지 그게 한 가지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나경원 후보, 한동훈 후보의 악연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 7월 그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때도 굉장히 악연이 많았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예전에 그 패스트 트랙 건으로 기소된 건에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자신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내용을 폭로하면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에게요. 그렇죠. 네. 법무장관 시절에 이렇게 나한테 부탁을 해왔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거의 이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떻게 이번에 붙을 것인가.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한동훈만은 내가 떨어뜨릴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통진당이시냐 이렇게 하면서 또 맞받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그 하나는 찬탄 대 반탄 그리고 이제 나경원 한동훈의 악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이 나왔지만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어느 정도 강도로 붙을 것이냐도 좀 관전 포인트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원래는 상당히 한동훈 후보를 혼내주기 위해 벼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더 주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와의 그 갈등 구도는 앞으로 올라가서 또 그 경선에서 또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칼을 아껴두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강호식 기자, 이 국민의힘 경선의 A조는 이제 청년 미래 조다고 이렇게 이제 조로 이제 사회통합인 B조와 이제 구분해서 불리는데 네. 여기에는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또 본인이 4명에 선정되기 위해서 또 안간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편성이 아쉬울 겁니다. 지금 나경원 후보하고 4강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B조 쪽으로 이미 지금 대진표만 놓고 봐도 언론의 관심이라는 이슈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조금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까 얘기가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 게 아닌가 뭐 탈당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대선 주자급으로 인지도를 받는 후보라고 한다면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이제 양양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제 그 정도 급으로 보통 정치계에서 분류하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이제 다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두 후보 모두 사실은 위기인 상황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내가 보수 선두였는데 지금 꺾였네, 지지율에서 내려가고 있네, 더 이상 빠지게 되면 정말 확 깎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켜야 하고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맞대결 시간들에 어떤 공방이 있을지를 조금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조금 관심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한 것은 오는 22일 국민의힘 이 1차 경선에 4명의 이제 누가 선출될까 이게 궁금한데 제가 바로 박명호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4명입니까? 글쎄요, 뭐 대체로 언론 보도들은 그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후보는 일단 3강으로 예. 꼽는 것 같고 나머지 4강 티켓을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4위 자리를 놓고 안철수, 나경원 접전으로 아마 보는 것 같고요. 뭐 조금씩 엇갈리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쪽으로 보는 분도 있고 안철수 의원 쪽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글쎄 이건 이제 100%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그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은 되는데 두 분 다 나름의 강점과 그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그 경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참 예상키는 좀 어렵지 않겠나. 예. 둘 중에 한 분일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높지 않나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나경원 후보입니까? 안철수 후보입니까? 글쎄요. 굳이 택해야 된다면 저는 네. 안철수 의원 쪽을 택해보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반대입니다. 두 분. 네. 알겠습니다. 네. 기자들한테 왜 안 물어보세요? 더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네. 둘 다 2년 둘 다 그 이성택 기자 말씀하시죠. 예, 아니 저는 둘 다 지금 알고 지내는 사이기 때문에 지금 한 분을 말하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 여쭤봤습니다. 강우식 기자 이제 딴 이야기로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형사 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쟁점 사항이 보면은 법정에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공방이 되는데 이게 공방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 14일에 첫 공판이 열렸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7년 당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기억을 해보게 되면 그때 첫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그대로 촬영도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관련 이 전례 비추어 보아도 갑자기 지금 불허할 이유가 없는데 혹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좀 특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취재가 안 되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던 거죠. 그럼 이것을 실제로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그 두 번 오는 21일 공판 때는 이 법정 촬영을 허가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밝힌 상황인데요. 다만 재판부 설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뭔가 뭐 특혜라든가 일부러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를 피고인 의견을 묻고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번에는 허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동수 대표, 네. 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내용도 중요할 텐데 첫 공판 때 사항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 내란죄 구성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 이건 이제 헌법재판 때도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내용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윤 전 대통령은 훨씬 효과적이라고 봐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또 이유가 있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그렇게 본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날 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계엄 자체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시 사변이 아닐 때 선포했다고 해서 전부 내란이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 탄핵 심판 때 했던 주장과 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내란이냐 아니냐 하던 것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이제 주장을 함으로써 어떤 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그냥 정치적인 어떤 판단의 영역으로 지금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또 이제 비폭력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그 뭐 몇 시간 만에 이제 사건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심판을 할 때 뭐 어떤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 사유가 없어진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함으로써 이제 탄핵을 좀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지는 사실 뭐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잘 모르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건 개인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이 초기에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이제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 없이 포함됐고 그걸로 나를 이제 형사처벌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부하 직원들 이제 본인의 그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인생이 없는 그 사법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인데 좀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의적인 어떤 미안한 감정이라도 표해야 됐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 교수님, 물론 오늘 우리가 이제 법적인 사안을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이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운명도 관련돼 있지만 여기에 또 당 관계자 또 정부 관계자들도 분명히 또 조사를 받을 걸로 보이는데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이 형사 재판의 가장 핵심 쟁점으로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일종의 정치적인 성격이 들어간 또 징계성 재판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걸 그 계엄의 불법 위헌성을 바탕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 형사재판권은 절차와 내용과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예. 면에서 아마 윤 전 대통령은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서 아마 다양한 그 뭐 법적 기술이라든가 뭐 논리를 제기하거나 이제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문제는 이게 이제 이럴수록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고 본인을 더 수렁으로 아마 밀어넣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거. 그건 반대쪽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가능한 빨리 정리하도록 재촉하는 효과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과 부부를 넘어서서 이제 명태균 게이트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재판이 진행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과정이라든가 또는 당무 운영 과정에서의 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소환도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사안들이 되겠죠. 특히 이제 공천 과정과 관련한 얘기가 이게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예. 이게 어디까지가 이게 그 대상이냐. 누구까지 갈 거냐를 놓고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봐서도 이걸 너무 몰아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당히 딜레마에 처하지 않겠나 싶고요. 결국은 윤 전 대통령 스스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지금까지 하로 보면 이게 그렇게 하실까 또는 그럴 생각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좀 할 정도로 좀 이 문제가 상당히 뭐랄까요 폭발력이 좀 큰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야기도 안 해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경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오히려 보수 쪽에서는 지금 한덕수 차출론이 더 많이 부각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성택 기자. 예. 지금 일단 지난 10일 이후부터 오늘이 이제 18일이니까 대략 한
7, 8일 되는 시점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한덕수 차출론이 부각되고 지지율 조사에도 포함이 되는 모습인데 일단 어떤 시각이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일단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지금 국민의힘에도 뛰어난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상 양자 대결을 붙여봤을 때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그 이재명 전 대표와 붙여봤을 때 상당히 좀 뒤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라는 뭔가 좀 안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또 플러스로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 2.0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외 여건들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실 주특기가 외교 통상 분야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트럼프와 소통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또 그 고향이 전주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여러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경제적인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고 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의힘 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에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이 좀 많이 좀 작업을 해서 분위기를 좀 띄우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차출론의 타당성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파괴력이 실체인지 여부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네 분과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관련되는 것이 바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대통령목으로 지명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마은영 헌법재판관이 주심이죠, 그죠?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자, 이 지점은 강우신 기자가 취재해본 결과 어떻게 반응이 나옵니까?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부정적인가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명분을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당장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이제 이거를 두고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정반대 예측을 하긴 했었는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에 비록 가처분이 인용이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한덕수 대행이 뉴스와 이슈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보수 진영의 뭔가 대안으로서 주목받을 수 있는 여러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반대로 한덕수 대행이 사실 이전부터 대망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대망론이 급격하게 주목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인 건데 여기에 법적으로 이제 다툴 소지가 있다라고 본안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본선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한덕수 대행이 결국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디커플링에 실패하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의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 쪽의 해석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효과일지 앞으로 꾸준히 가는데 장기적인 효과가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아직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은 안 나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 나가실 것 같습니다. 이동수 대표는 출마 여부 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실체적 파괴력, 선거 파괴력, 영향력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일단은 출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라면은 이제 얼마든지 출마 의사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시면 되는데 아직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정부 질문 얼마 전에 열렸던 그 자리에도 이제 출석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자체가 저는 이제 어떤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이성택 기자 말씀한 것처럼 지금 대외 환경 자체가 트럼프 관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 개인이 갖고 있는 강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경제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이제 좀 살아왔었고 이제 안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고 또 과거에 이제 참여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함으로써 중도 확장을 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는 그것도 이제 저는 강점이라고 보는데 또 반대로 이제 좀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는 그 지점들은 일단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게 이제 국정 안정 특히 이제 그 권한대행으로서의 그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는데 지금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분이 갑자기 출마를 해버린다고 해버리면은 그 부분에서 일단 국민적인 비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이분이 이제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리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들이 중도층에게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이제 범보수 진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빨리 이제 선을 긋고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좀 중간에 애매하게 놓인 분이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명 교수께서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부상한 이유, 실제로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타진하시는지? 글쎄요, 뭐 지금까지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출마와 불출마 그 사이 어딘가에 그 계신 것 같고 양쪽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앞서 그 지난 2주간의 민심 변화와 관련해서 지적했던 네 번째, 그러니까 대선 이후 보수의 재구성까지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세력의 재편과 연관시켜서 보면 무난하게 지지하는 쪽에 초점을 둔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대선의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에 따른 다름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어차피 이기기 어렵다는 걸 전제로 출발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긁어 모아서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승부를 가져가느냐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과 대선 이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1야당으로서 3년 후에 총선을 바라보는 또 내년에 지방선거를 겨냥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떤 것이 더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좋은 선택이겠느냐라고 하는 차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분들의 이 다툼이랄까요? 상대적으로 좀 앞쪽보다는 뒤쪽에 좀 더 많은 분이 가 계신 게 아닌가 현재로서는. 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대단히 합리적이고 대단히 정치적인 선택인 거는 맞지만 인간적이기도 하고요. 네. 다만 그게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냐 또 그들의 정당에게도 좋은 것이냐는 건 또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당위와 또 현실은 또 다른 차원일 테니까 강우신 기자. 네. 일단은 여론조사에도 계속 포함이 되고 있는데 뭐 빼라. 나는 뭐 안 나간다 이런 네. 의사표명은 전혀 없습니다. 대체로 지금 취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출마 쪽으로 기우는 걸로 보입니까? 아니면 뭐 계속해서 간보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막판에는 다른 선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나요? 좀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마 많은 이 청취자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정반대의 기사들이 막 며칠 전에 쏟아지고 했습니다. 어떤 언론사에서는 한덕수 대행 불출마 쪽으로 가닥 이렇게 보도를 냈고 다른 언론사에서는 아니다 한덕수 대행 교수님 고민하고 있다 뭐 출마 결심이 임박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저희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도 뭐 5대3 대드락이네 기각이네 뭐 아니네 저는 여기 많았잖아요. 그때는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한 거는 한덕수 대행의 속마음이 뭔지 모르겠지만 한덕수 대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한덕수 대행에게 출마를 종용 혹은 권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까지 나서가지고 그 경선 흥행에 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데 자제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대행을 모셔와야 된다.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결심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한덕수 대행의 결심이 달려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등 떠밀려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승택 기자, 예. 이 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속 또 지방 행보도 하거든요. 예. 호남의 이 기아 자동차 공장을 또 방문하기도 했고 또 울산도 한덕수 왔죠. 울산도 갔었죠. 예, 예.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 주입니까? 다음 주에 미국을 갑니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대통령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선거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서요. 아까 저기 말씀하신 그 출마 가능성하고도 좀 연동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분명하게 자꾸 이제 차출론 얘기가 나오고 대망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나는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지금 고심 중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과 거의 미국 출장 관련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지금 관세 유예를 했지만 90일 그 조건으로 했거든요. 이거는 시한부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에 뭔가 좀 성과를 만들어 와서 그것을 네. 저기 고리로 그렇죠. 해가지고 네. 대선 출마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하나 근데 해외 출장 사실 가야 안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석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전에 패널분의 휴대폰에서 소리가 나왔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과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참 중요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 또 민주당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후보가 선출된 당도 있고요. 과연 유권자들은 어떤 점을 봐야 될까 참 어렵습니다. 선거 때마다 어떤 후보자를 선택을 해야 될지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먼저 이동수 대표부터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국민의힘에서요. 아니요,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이, 예. 유권자들이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동안 한국 정치가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너무 이제 정치 이슈로만 지금 양당이 좀 치고받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막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데서 위기가 뭐 찾아왔다라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는 또 이 경제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은 잘 이끌지 이거를 좀 고민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2030 세대 같은 경우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그 인구 소멸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래를 좀 책임 있게 좀 그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 정당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찍을 후보를 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이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박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아마 유권자들이 안 보는 척 하시면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시기에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대선이 실시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와 리더십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겠느냐. 특히 통합의 구심점이자 미래선도의 어떤 그 리더십 역할을 해야 되는 정치가 정반대로 여태까지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상당히 달라지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네. 이번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도 필요할 테고요. 개헌에 대한 과제에 대한 충실한 응답도 필요할 테고요. 또 미국과의 산적한 현안들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될까요? KBS 열린 토론도 계속 짚어나가겠습니다. 정치가 중계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